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녹음이 잘 되는지 잠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맞춰서 방송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19년에 경제 예측 시리즈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위험 10가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주요 근거가 되는 리포트는요, 사실 HSBC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리포트보다 차라리 우리 방송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 많아서 그걸 요약하고 저의 의견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지난번 부동산에 팔아야 될 때냐 사야 될 때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결론은 스스로 내게 했더니 메일을 주신 분 중에 결론을 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조회수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죠. 조회수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비관론이나 극단론,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것들인데 사실 많이 고민합니다. 제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되도록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와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맡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관점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관점으로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큰 위험 10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대비해야 할 위험은 유로존 위험, 유로존 크라이시스 2.0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여기서 작년이란 2018년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벌어진 건 그냥 단순히 1.0이라고 본다면 2.0이라고 보는 이유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버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프랑스가 이제는 그 위험에 끼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내용을 보면 먼저 유로존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가 있습니다. 과거 버전 1.0에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경제 규모가 비교적 유로존에서 작은 나라였다면 2.0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그 다음에 최근에 프랑스가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최근에 노란조끼 운동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최저임금 월급에서 100유로를 더 얹어주는 일종의 포퓰리즘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얹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탈리아하고 유럽 의회가 갈등이 빚었던 게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4% 넘지 마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ECB의 협약은 1.8%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탈리아도 2.4를 벌어졌던 것 때문에 갈등을 했는데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00유로씩 더 얹어줌으로써 2019년에 프랑스의 예상되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3.4%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이랬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예산안이 통과된 이탈리아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 예산안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각 국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정적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럽의 재정위기 2.0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각국의 우익 정치 집단들이 이 상황을 상당히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국민은 아르헨티나 보셨잖아요. 외환위기 없애려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긴축하니까 시위를 하잖아요. 국민은 당장의 고통,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게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유로존의 리더십들이 변화됩니다. 유럽의회 의장, 그 다음에 드라기 ECB 총재도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이때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HSBC는 마지막에 유로화를 달러 대비 강세보다는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2019년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중에 첫 번째는 유로존 2.0 위기 가능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트레이드 텐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오히려 강화될 위험이 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자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나프타,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하고 있고, 지난번에 EU하고 일단 협상을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일본,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을 하겠죠. 이렇듯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불려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유럽 영내 교역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영국이 한 나라가 돼서 무관세로 물건이 이동되는데, 영국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이제 관세 협상을 유로존과 영국이 따로 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그러면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일이 벌어지겠죠. 그 중에서 또 이제 또 무역 분쟁, 무역 긴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죠. 지금 현재 90일 중에 약 70일 정도 남아 있는데, 결론은 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느냐 싸움이라고 봅니다. 만약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무역협상 90일 연장해 줬으면서 하웨이 뭐 CFO 체포했고, 그 다음에 미국을 해킹했다고 그 의심되는 그 해커들을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혹시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25%의 문제는 중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중국의 큰 타격은 이게 중국과 미국 문제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 위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합의될 경우도 있죠. 합의되지 않으면 뭐 지금처럼 힘들 거고, 합의된다면 선진국보다는 그동안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이머징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에서 더 큰 힘들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만약에 합의된다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에서 시장 기회,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기후변화, 즉 기상악화를 세 번째 2019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위험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올해는 글로벌 각국에서 상당히 큰 기상악화, 기상이변들이 속출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뭄으로 힘들었고요. 인도의 케랄라라는 지역과 일본에선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엄청난 더위도 있었고요. 근데 보고서에서 보면, 이 차트에서 보면 2000년에서 2009년, 약 9년 동안에 있었던 기상 변화와 2010에서 18년 동안에 있었던 기상 변화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고, 2019년에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면 영향을 받는 게 농산물 시장이잖아요. 농산물 시장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도 있다. 이 보고서가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2019년에는 최근에 주식이든 뭐 웬만한 원자재 특히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 방송에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농산물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2019년에는 혹시 농산물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다. US Corporate Margin Fall이라는 그 네 번째 위험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기업들이 지난 2017년 12월에 대규모 법인세 감세가 있었잖아요. 올해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리 인상과 내년에도 이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익은 조금씩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익률은 2018년 올해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화살 여기 보면 파란색 박스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연도 대비, 그 전년 대비 기업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기업 순이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니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현금 비중을 좀 높여라. 지난번 골드만삭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변수는 결국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머징에 투자했던 돈들이 미국에서 나간 돈들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저금리에 빌렸던 돈들이 나가서 이머징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었잖아요. 그 돈이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죠. 이렇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 중에 특히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은 유자 유출이 심해지고, 유자 유출이 심해지면 당연히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리어라고요. REER이 실효 환율인데요. 저게 높다 그러면 달러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이머징 통화들은 약세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2번 Increasing the risk of slowdown in emerging market activity, 즉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장률이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머징 국가들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심했던 나라들은 2019년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들의 대표 선수를 꼽으라면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거나 교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환율 부분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서 각 국가들의 위험을 좀 요약해 놨는데요. 여기 보면 노란색과 파란색, 그 차이가 뭐냐면요,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다고 봤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이미 IMF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게 본 거고요. 파란색, 브라질, 인디아, 인도네시아들, 이 3개국을 리포트에서는 그 재정 적자, 그 다음에 그 뱅킹 시스템이나 인프라 투자, 이 금액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혼란도 좀 예상을 했네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환율이 좀 더 악화될 나라들을 이 HSBC는 브라질,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3국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난 한국 시간 금요일 밤에 22의 통화정책이 발표됐잖아요. 22의 통화정책이 예정대로 2019년 3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오랫동안 예정된 건데 그걸 진행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22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SBC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데 이 규모가 월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월 150억 달러의 유동성이 축소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도 보시고 이번에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도 그거거든요. 원래는 뭐 유류세나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일어났는데 막 결국 확대는 그거잖아요. 일자리 없으니까 일자리 늘려달라고 그랬더니 마크롱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죠. 야, 길 건너가면 일자리 많아. 이 한마디에 완전히 국민들을 분노케 했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없다고 얘기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할 일자리 많아 이런 얘기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들 나라들이 아직도 금융위기 지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의 경제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경제에 그나마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양적 완화마저 축소된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HSBC는 일단 3월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긴 하겠지만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유로화는 강세로 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빚을 안 낸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ECB는 양적 완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그래서 얼마라는 얘기는 적어도 3월에 종료하면 2020년은 돼야 되겠죠. 그 올해 같은 해에 안 해야 하면 좀 자세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는다는 기간은 2020년 초쯤에는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유로존의 국채에서 분트, 독일 국채죠. 독일 국채가 좀 더 강세, 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 불안하면 가장 안전한 나라 채권을 사잖아요.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당연히 독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섯 번째 위험이 ECB의 통화정책 변경인데요. 양적 완화가 중단한다고 유로화가 강세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유로화는 약세로 보는 게 좋다. 이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미 우리 상승미소 유튜브 경제와 투자 방송에서도 지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각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미국 기업 부채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는 조만간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위험으로서 HSBC도 미국의 기업 부채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저게 에버리지, 점선이 에버리지인데 저 수준을 넘어갈 때마다 위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8년, 87년 이때 저거 있었잖아요. 그 블랙 먼데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는 이 수준을 넘어가서 나스닥 버블이 있었고, 2010년에서 넘어갔을 때는 10년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넘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지난 금융위기 때는 기업 부채가 넘어간 게 아니라 핵심 주도 세력이 가계부채였고, 올해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건 기업 부채인데, 기업 부채에서도 지난번 레버리지 론이라고 얘기하는 악성 부채들이죠. 고금리, 변동금리의 악성 부채들, 이 부채 문제로 내년 시장에 미국 주식들,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채 문제가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미국은 기업 부채 문제가 걸려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걸려 있죠. 결국 어느 나라에서든 저 부채 문제가 공론화되면 다른 나라, 다른 부채를 안고 있는 그 나라도 전염이 됩니다. 그 점이 사실 걱정되긴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주가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다우지수 방향성이란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의외로 조회수가 적어서 사실 의아해했는데 그때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죠. GE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아닙니까? 에디슨이 이 회사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GE가 1929년 10월 달에 다우지수 30 종목으로 확대되면서 시작했던 이 GE가 지난 6월 달에 퇴출됐습니다. 그 이유는 GE가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할 때 레버리지 론을 동원을 했고 그 레버리지 론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우지수 30 종목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GE의 주가는 지금 주당 6.76 이건 GE 역사상 최저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렇게 고금리 부채를 고민하는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GE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P 500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빠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어떻게 보면 뭐 22 통화정책, 앞부분 그 이머징 문제, 그 다음에 미국 기업 부채 문제. 이건 결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죠.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올해 1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2019년에 3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금리가 보면 IG Non-Financial Corporation, 이게 뭐냐, IG면 투자 적격 업체 기업들의 채권 금리인데 이게 15년 평균이 금리가 지금 현재 이 금리는 아니고 에비타라고 하는데 에비타가 2.0이었는데 이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의 순이익도 순이익이지만 고금리 채권, 고금리 부채 펀드 및 미국 주식시장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9번째는 8번째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미국의 저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크레딧 디폴트 위험이죠. 신용 위험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놓은 그림이 SRRN이라고요. 시니어론 ETF입니다. 시니어론이 뭐죠? 레버리지론. 그 다음에 그 CLO 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위험 악성 부채들에 대출해주는 일종의 펀드인데요. 이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죠. 자금 유출이 지난 10월, 11월부터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이 방송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할 예정인데요. 이 보시면 이게 이 시니어론 SRLN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 거래량을 늘리면서 빠지는 속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CLO 펀드, 레버리지 론 펀드, 그 다음에 시니어론 펀드 이런 펀드들이 한국에서 금리 인상기에 수익률이 높다고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빨리 환매해라. 가지고 있다가 과거 CDO처럼 잘못되면 원금이고 뭐고 다 날릴 수 있으니 빨리 해지하라고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HSBC도 금리 인상에 의한 그다음에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한 이런 신용 위험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SRLN이나 그다음에 BKLN인가요? 그 시니어론 그다음에 레버리지론 펀드의 자금 유출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출이 심하다는 얘기는 뭐죠?
해당 채권에 대해서 환매 요청이 들어가야 돈을 거꾸로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으면 원금 못 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그런 펀드 금융기관에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하셔서 꼭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금융시장 변동성입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가장 큰 변동성은 항상 신용위험에서 옵니다. 신용위험이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빌린 돈을 못 갚는 위험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받을까 은행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하죠? 자금을 회수하고요. 빌려줄 것도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영향으로 실제 우리가 목격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도. 왜? 장기 금리를 빌 수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튼튼한 회사니까 저금리를 주지만 단기 금리만 빌려줄 수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이에요. 신용 위험이 높은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한테는 단기를 빌려주면서도 고금리를 요구하겠죠. 되도록 짧게 빌려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결국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에 대한 징표로서 쓰여지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아무튼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중단 및 양적 완화, 연준은 이미 축소하고 있죠. 매달 50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ECB는 중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변동성 및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즉, 지난번에는 5년, 3년, 5년, 2년 이 짧은 기간에만 역전이 됐는데, 위기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하는 10년과 2년 만기 채권의 지표도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즉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시니어론 펀드나 레버리지론 펀드의 자금 유출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투자해도 2019년에 투자 수익 내기 어렵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된다면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맥을 묻혔던 이머징에서는 약간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되니 금융시장 변동성은 높아진다. 당연히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10가지였고요. 마지막 FOMC 12월 회의 이제 마지막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건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2019년에 똑같이 3번을 그대로 인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시장 대폭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적어도 그때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고민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가장 좋은 건 일단 2번만 하고 한 번은 좀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면 최상이겠죠. 2019년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10가지 위험은 당연히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면 그 변동성은 조금은 좀 안정되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결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로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결될 문제 있으면 지난 10년간 저금리에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12월 19일에 FOMC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FOMC 내용이 나오는 대로 그건 속보로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0가지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까지 잘 열심히 들어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